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류허 부총리가 최초로 내순환 경제를 발표한 후에 이제는 리커창 총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순환 경제가 중국의 향후 주요 경제 전략 중에 하나임이 분명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 내순환 경제 체계로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아마 이달 15일에 있을 류허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간의 회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담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미중 두 나라는 상호 영사관 폐쇄, 기업에 대한 제재, 언론 기자들에 대한 비자 연장 거부 등을 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미중 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으로 여겨졌던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두 나라가 상호 협력이라는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나라 간의 유일한 갈등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두 나라 간의 유일한 공동 이익처럼 돼버린 것이죠. 이번 8월 15일의 미중무역회담은 1단계 합의안의 진행에 대한 점검의 성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이 이 미중 1단계 합의안을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전에도 보여드린 바가 있는 피터슨 인스티튜트의 그래프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 정부의 통계 기준으로 현재 합의 이행한 규모는 전체 목적치의 23.3%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반기에 나머지 70% 이상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무리인 것이죠. 그동안 질병 사태도 있었고 대홍수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는 많이 있으나 이 결과를 미국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고 하겠죠. 이론적으로 이번 회담의 결과는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중국의 실행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죠. 두 번째는 미중이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성에 차지는 않지만 파국에 이르고 싶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셋째는 미국이 중국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 번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단지 이번 회담의 결과 1단계 무역 합의안의 파국이 공식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다는 공식 평가를 하게 되면 과연 향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향후의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10월에 미국의 대선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일단 선거에 들어가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형 조치는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중대한 조치는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에는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8월 15일 회담이 끝나고 나면 과거 미국이 그래왔듯이 며칠 이내로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년이 넘게 이 미중 무역 전쟁을 관찰해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미국의 접근 방법 또는 전략 전술, 이것에 대한 저의 소감과 또 중국의 대응 방식, 여기에 대한 소감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두 양국 정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팀의 특징이고 시진핑 팀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미스적 사고 방식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미스,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그러니까 대상을 나누어서 분석하거나 기술할 때 서로 간에는 상호 배제이지만 합쳐놓으면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의 특징은 생각 가능한 모든 것을 고려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못하는 빠지는 요소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접근 방법이죠. 저는 트럼프 팀이 이런 사고방식을 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국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조치들이 트럼프 팀으로부터는 자주 나오고 있다는 데 기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맥스미니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팀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고 실제 집행하는 조치는 현 단계에서 가장 작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전쟁, 테러, 암살, 생물학전,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미국 역시 중국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느냐를 고려할 경우 동일하게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시진핑 팀이 트럼프 팀이 회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가를 알게 된다면 매우 경악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로 트럼프 팀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부의 이해와
대화 결속을 유도해가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팀은 한 발짝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어쩐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트럼프 팀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의회 양당의 양해를 얻고 또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작 당시에는 굉장히 느리게 보이지만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시간이 지나면 위력이 점점 커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중화권에서 미국의 행보를 대상만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도 잘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다른 하나가 원공근교 또는 관문착적, 이런 식의 접근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시점, 지금 현 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원거리,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 가장 먼 부분부터 조치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나서 점점 구체적이고 근거리 근시점의 조치로 진행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위망을 옥죄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물을 잡아당기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내부 붕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 팀은 끝까지 전쟁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생각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하나씩 계속 압력을 더해가서 결국 중국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저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팀이 이러한 진행을 하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대단히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실무진, 이 둘이 결합이 되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요소만 없었어도 지금처럼 성공적인 대중 압박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게 미국에 대응해 왔는가? 먼저 중국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진 않았죠. 급습을 당한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압력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미중 간의 무역 역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의례적인 것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발전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G20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협상을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중국에게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회담이 있기 전에 캐나다에서 화웨이의 멍완저우가 체포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보고를 다 받은 후였고 어쩌면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국의 첨단 기업들을 압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이 회담 자리에 와서야 멍완저우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의 중국 지도부는 술렁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중국 지도부는 미중 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파상적인 공격을 받았고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국에 대응해서 저는 몇 가지 중국의 대응 방식의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세적인 대응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영역으로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항상 미국에게 공격을 받고 나서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다시 말해 미국의 공격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겠죠. 저는 몇 차례 걸쳐서 중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어느 미래 시점을 정해서 미국의 행동을 예상해서 공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또 1대1 동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죠. 미국이 중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미국의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방식입니다. 문제는 영역도 동일한 영역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면 관세, 영사관 폐쇄면 영사관 폐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동일한 보복 조치를 해도 미국으로서는 별 상관없는 그런 분야부터 먼저 찾아가면서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 실리를 계속 잃고 명분만 주장하는 상태가 계속될 뿐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비대칭 대응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1대1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이런 1대1 대응 방식은 진실한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중국은 일관되게 쌍무적 관계가 아니라 다자간 관계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의 주장에 불공정성을 주장을 해서 모든 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 공정한 그런 게임의 룰이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을 단변주의로 그리고 중국의 주장을 다변주의로 정의를 했죠. 그렇지만 미국의 꾸준한 외교적인 노력, 특히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다변주의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가들, 특히 영향력이 강한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 서게 되면서 이 다변주의의 논리가 거꾸로 중국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역전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다변주의가 중국의 고립과 정당성의 부재를 증명하는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고립된 이상 중국의 단변주의를 세계에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상통하는 이야기로서 중국은 국내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규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위해서 법조문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부록으로 사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국 공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어떤 양보를 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다변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융시장 개방에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한에는 다른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낼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지 중국과는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째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마 그 답이 중국 지도부의 내부 파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정치 파벌이라는 것이 그동안 상하이방 파벌, 공청단 파벌, 그리고 태자당 파벌, 시진핑 친위 그룹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방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월가와 많이 깊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또 공청단 파벌의 경우는 대부분 테크노크라트 위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판단력, 분석력, 행정력 등이 모두 월등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고 합의도 잘 이끌어낸 그런 그룹들이죠. 문제는 이 두 그룹이 아닌 태자당과 시진핑 친위 그룹의 경우에는 마오쩌둥 사상에 가까운 강력한 좌파 성향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하이방 파벌이나 공청단 파벌을 배척을 하고 있는 현재 정치 지형에서는 미국에 대한 대응이 강경책 위주로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의견으로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이 결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8월 15일에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식적으로 두 나라가 임계점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전략과 전술에 의한 조치를 내놓을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준비되어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죠. 유일하게 내순환 경제라는 것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원해서 선택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남겨진 정책이 이것밖에 없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내순환 경제가 성공하려면 중국이 미국이나 서방과의 기술, 상품, 서비스 등의 교류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자력으로 혁신과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무엇보다도 중국은 지금 현재도 과잉 생산 상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출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중국의 내수만 가지고 경제를 운영해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성공의 맛을 본 기득권들이 다시 과거와 같은 춥고 배고픈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팀에서
쪽에서는 이렇게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중국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0월에 오중전회를 열겠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중전회에서 15년 중기계획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주석직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의 임기 주기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엔 15년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럴까요?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임기에 대한 논의, 어쩌면 종신직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중전회 계획의 발표 시점이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발표가 됐다는 것이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중전회의 개최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베이다이허 회의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진핑 그룹에서 밀어붙인 것으로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를 포함해서 시진핑 그룹의 자세는 매우 강경하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시진핑 그룹의 자세가 이렇게 강경할 경우 그리 쉽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하야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그룹 쪽에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미중 관계의 긴장 국면, 경색 국면, 갈등 국면은 오히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